16살의 칼리프 브라우더는 친구와 함께 파티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경찰차가 옆에 멈춰서더니 칼리프와 친구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했죠. 경찰은 로베르토 바티스타라는 멕시코 사람이 길을 걷다가 흑인 학생 2명에게 가방을 빼앗겼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신고를 한 사람은 경찰차 뒷좌석에 타고 있었고 칼리프와 친구를 보고 범인이라고 지목했다고 말했죠. 칼리프와 친구는 우리들은 범인이 아니라고 말하며 훔친 물건이 있는지 수색해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칼리프와 친구 2사람의 몸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다시 차로 돌아가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로베르토에게 2사람을 수색했지만 훔친 물건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로베르토는 강도 사건이 일주일 전에 일어났다고 말했고 경찰은 다시 2사람에게 돌아와서 수갑을 채우고 차로 연행해 갔습니다. 칼리프는 대체 무슨 죄로 연행되는 거냐며 자신들은 그저 파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고 항변했는데요. 경찰은 일단 서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고 조사만 끝나면 금방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2사람은 경찰서에서 지문을 채취당하고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데리고 가서 취조가 시작되었는데요. 수사관은 칼리프에게 강도를 저질렀는지 물어보았고 칼리프는 정말로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에 대한 취조는 7시 47분에 시작해서 3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금방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던 경찰의 말과 달리 칼리프는 계속 구치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실 칼리프가 구치소에 연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그는 8개월 전에 트럭을 강탈한 중절도죄로 기소되었었죠. 칼리프가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고 당시에 초범이었던 것과 청소년인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칼리프는 자신은 그저 강도를 저지르는 친구 옆에 서 있었을 뿐인데 함께 강도죄로 기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그때 당시 그냥 결과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죠. 어쨌든 칼리프는 보호관찰 기간에 다시 붙잡혀서 집행유예 위반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칼리프가 갇힌 지 17시간이 지났을 때 경찰은 친구를 구치소에서 풀어주었고 불구속 수사로 전환하였지만 칼리프는 여전히 구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석금을 3,000달러, 한화 약 350만 원으로 책정했죠. 350만 원만 내면 불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지만 칼리프네 가족들이 보석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칼리프의 가족들은 뉴욕에서 빈곤한 동네 중 하나로 손꼽히는 브롱스에서 평생을 살았고 그렇게 큰 돈을 마련할 수 없었죠. 칼리프의 어머니는 아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주일 동안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간신히 약 100만 원 정도를 빌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보석은 결국 보류가 되었고 칼리프는 교도소에서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뉴욕에서는 16살부터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과 똑같은 형량을 부과받게 되는데요. 칼리프는 2급 강도 혐의로 구속 수사 대상이 되어서 악명 높은 라이커스 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라이커스 교도소는 섬 전체를 교도소로 만든 곳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 중 하나입니다. 이 교도소는 재소자들 간의 폭행과 살인, 강간 등이 빈번한 곳으로 악명 높은 곳이죠. 칼리프는 아직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미결수지만 악명 높은 라이커스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그의 인생은 이때를 기점으로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칼리프는 아직 16살인데다가 키 168의 작은 체구의 소년이었기 때문에 라이커스 교도소에서 갱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폭행이나 괴롭힘에 시달렸죠. 칼리프가 다른 방으로 이감해도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거나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도 집단 폭행을 당했고 교도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방관했습니다. 심지어 교도관들이 칼리프를 폭행하기도 했고 그 모습들은 전부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칼리프는 처우에 대한 부당함과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하였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령 불복종의 이유로 독방에 수감됐죠. 유엔에서는 국제적으로 15일 이상 독방에 수감하는 것을 고문으로 명시해두고 있지만 칼리프는 16살에 무려 300일 연속 이상을 독방에 수감되는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칼리프의 가족들은 변호사를 고용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요. 브랜던 오메아라는 변호사가 임명되었지만
그는 사건을 여러 개 수임하고 있었고 너무 바빠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메아 변호사는 거리가 먼 라이커스 교도소에 거의 면회를 오지 않았고 화상통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칼리프가 독방에서 벗어나 재판을 받으러 가면 검찰 측이 증거가 준비되지 않았다거나 증인이 오지 않았고 담당 검사가 휴가를 갔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무려 31번이나 재판이 연기되었습니다. 칼리프의 어머니는 3년 동안 31번씩이나 법원에 갔다가 재판이 연기됐다는 소식만 듣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죠. 그래서 칼리프는 정식 재판 판결조차 없이 라이커스 교도소에 3년 동안 수감되었습니다. 사실 검찰 측이 재판을 계속 연기한 진짜 이유가 있는데요. 가방을 도난당했다며 신고를 한 피해자 로베르토가 멕시코로 돌아가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는 강도 사건을 겪은 후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어했고 그래서 결국 몇 달 후에 멕시코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로베르토가 자신의 사건을 형에게 맡겼지만 로베르토의 형 역시 미국에서 거주지가 불분명해졌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피해자이자 유일한 목격자였던 사람이 더 이상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재판 진행이 불가능한데도 검찰 측은 이 사실을 숨겼고 칼리프는 계속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증거 보강을 이유로 공판을 계속 연기하면서 칼리프에게 사법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강도 혐의만 인정하면 10년형을 5년형으로 감형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칼리프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칼리프는 1110일 넘게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그 중에서 800일 이상을 홀로 독방에서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칼리프는 여러 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었습니다. 오랜 독방 수감 생활로 환청에 시달리던 그는 상담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교도관들은 그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죠. 어느 순간 이 작은 방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괴로웠던 칼리프는 침대 시트를 찢어서 목을 매달려고 했는데요. 그 과정을 하츠라는 교도관이 전부 지켜보고 있었지만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칼리프가 목을 매달기 전에 망설이는 모습을 보고 왜 망설이냐며 얼른 하라고 부추기기까지 했죠. 그리고 칼리프가 목을 매달자 질식해가는 과정을 동료 교도관들과 지켜보다가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끌어내어 침대에 집어던지고 폭행했습니다. 교도관들이 들어오면서 독방의 문이 열려있고 복도에 감시 카메라가 있는 것을 알고 있던 칼리프는 자신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복도로 뛰쳐나갔지만 계속해서 교도관들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또한 오히려 탈옥이라는 이유로 독방 수감이 400여일 추가되었죠. 그리고 독방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의적으로 꾀병을 부렸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교도관들은 밥을 주지 않거나 몇 주 동안 샤워도 하지 못하게 하며 칼리프의 정신을 더욱 망가뜨렸습니다. 그는 그런 과정 속에서 몸무게가 10kg 이상이 빠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작고 여위어갔죠. 2010년부터 2012년 말까지 8명의 판사를 거쳐가는 동안 칼리프는 정식 재판 한 번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13일 패트리샤라는 새로운 판사가 칼리프의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판사 패트리샤는 칼리프에게 만약 정식 재판에 가서 패소하게 된다면 최대 15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도죄를 지금 인정한다면 16개월 징역형을 내리겠다고 했죠. 이미 2년 반 이상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기간이 있으니 지금 바로 집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거래는 칼리프에게 정말 유혹적인 제안이었는데요. 그는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꼭 재판을 받고 싶다고 말했고 그렇게 다시 라이커스 교도소로 돌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칼리프에게 멍청한 선택을 했다고 말했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달여의 시간이 흐른 2013년 5월 29일 패트리샤 판사는 검찰 측에서 기소를 취하했다며 그를 석방했습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풀려나게 된 칼리프는 3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10대 소년이 아니었죠. 교도소에서 막 출소한 20살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동안 세상에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방에 있던 옷은 더 이상 그의 몸에 맞지 않았고 사건 전에 쾌활하고 밝은 성격이었던 그는 우울하고 조용한 성격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더욱 기분이 우울해졌습니다. 칼리프는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했고
집과 돈도 없고 직업도 없는데 친구들은 그 사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장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우울증과 피해망상증, 불안증 등의 고통을 겪었지만 어떻게든 이 정신적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한 지역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고졸 학력 인증서도 받았고 커뮤니티 대학에 입학도 했습니다. 심한 우울증을 알아서 중간에 한번 휴학을 하기도 했지만 학점 3.5점을 받으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처우의 부당함과 결백을 알리기 위해서 뉴욕의 사법기관과 교정기관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칼리프의 친척 중 한 명이 주변에 수소문해서 프레스티아라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는데요. 프레스티아 변호사는 칼리프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3년 동안 정식 재판 없이 교도소에 갇혀 있었다는 점과 아직 10대 소년인데도 800일 넘는 시간 동안 독방에 홀로 수용된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아 변호사는 검찰 측이 피해자 로베르토가 미국에 없다는 걸 안 시점이 정말로 2013년이 되어서였는지를 중점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끝까지 부인했죠. 결국 재판 결과는 칼리프가 겪은 일이 무척 불행하고 비합리적인 상황이었던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판결을 받고 패소했고 칼리프는 3년간 옥살이를 하고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이나 교정당국, 어떠한 곳에서도 단 한마디의 해명이나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칼리프는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해서 자신이 겪은 일을 알렸습니다. 청소년기를 박탈당한 칼리프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알려지며 충격을 주었죠. 그는 인터뷰 도중에 갑자기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기도 하고 교도소에서의 기억들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16살은 아직 뇌가 다 자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겪은 일들과 독방 수감이 칼리프의 전두엽을 손상시켰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석방 후에도 수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석방된 지 반년이 지났을 때는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도 했었습니다. 우연히 집을 방문한 친구가 칼리프를 발견해서 구하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다시 정상적인 삶을 되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래퍼 제이지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칼리프는 유죄 협상을 하지 않고 라이커스라는 지옥을 견뎌낸 스스로가 자랑스럽다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석방 2년 후인 2015년 6월 지속적인 피해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던 칼리프는 TV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말을 하며 TV를 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의 방에서 목을 매달아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칼리프를 발견한 것은 그의 석방을 오랜 시간 갈망해오던 의붓 어머니 베니다 브라우더였습니다. 칼리프의 죽음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그를 추모하면서 현행 교정체계를 바꾸자는 많은 논의가 오고 갔습니다. 소년범을 독방에 수감하는 것과 재판 지연, 신속 재판법 개정, 라이커스 교도소 처우 개선을 하자는 의견이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칼리프의 어머니 베니다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것은 시스템 전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권운동가가 되어서 뉴욕시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칼리프의 어머니는 아들이 떠난 후 대신해서 힘겨운 투쟁을 이어나갔지만 결국 칼리프의 어머니 역시 아들의 사망 1년 후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래퍼 제이지는 이 사건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칼리프 브라우더 스토리라는 이름의 6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칼리프 사건은 미국의 사법체계와 구조적인 인종차별의 현실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 침해로 여전히 악명 높은 라이커스 교도소는 2027년까지 폐쇄될 예정이라고 하며 칼리프의 사건은 뉴욕시 내의 교정 현실을 바꾸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